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조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 생물의 특성은 소주제로 생물의 특성과 그다음 바이러스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생물의 특성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생물체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총 6가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 따라서는 7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6가지든 7가지든 소개해주는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특성들을 만족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특성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타이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수능 문제에서는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각각의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주고, 이 사례가 6가지 특성 중에서 어느 특성과 매칭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란다. 이 현상이 생물의 특성 중에서 어느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이걸 매칭을 시키는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남겨둔 우유가 어떤 세균에서 상한다. 됐지? 그 다음에 뭐 세균은 이분법으로 번식하고 효모는 출하법으로 번식한다. 이게 어느 특성이냐, 그치? 자, 그 다음 백혈구가 증식한다. 뭐 백혈구가 항체를 생산을 했다. 그다음 수정란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포들을 분해한다. 그다음 소나무가 상황에 따라서 가지의 정도를 바꾸는 과정, 이에 대한 내용들을 매칭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것과 이것이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매칭하는 연습을 하기 이전에 각각의 특성들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들과 매칭하는 연습을 차후에 하셔야지만이 이 주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성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특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엇에 대한 기본 단위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뭐니,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니, 여기서 물어보는 뭐 생물체의 기본 단위가 뭐니, 예를 들면 물질의 기본 단위가 뭐니. 그래서 물어보는 기준에 따른 기본 단위가 계속 바뀌거든. 이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포는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뭐 많이 물어봤겠죠, 그죠? 그럼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인데, 그럼 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됐죠? 그래서 물질의 기본 단위가 보통 화학에서 다루는 거죠. 됐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해야 돼. 어찌됐든 우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무조건 뭘로 구성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들 조사해 보니까 단독의 세포 하나로만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고, 세포가 여러 개 뭉쳐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포 하나로만 살아가는 생명체를 단세포 생명체, 우리 인간과 같이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우리가 다세포 생명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단세포 생명체는요, 세포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포 하나를 곧 뭐로 인정을 하냐? 개체로 인정을 합니다. 됐죠? 근데 다세포 생명체는 세포 한 개를 개체로 인정하지 않지, 세포가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가 묶이는 그 단계를 나름대로 설정을 시켜놨습니다. 다세포 생명체는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이러한 구성 단계를 갖추고 있다. 단세포 생명체는 이 단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단세포 생명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세균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원에서 등장하게 될 세균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대장균, 뭐 젖산균, 뭐 이런 식의 균들이 바로 세균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집신벌레, 그 다음 아메바, 효모와 같은 생명체가 대표적인 단세포 생명체니까 이 4가지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다세포 생명체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생물체가 누가 있냐 그러면 우리 인간과 같은 누가 있어요? 동물 있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단원 생태계 파트에서 나오는 균류가 있습니다. 이때 균류하고 세균은 다르죠. 이때 균류는 뭘 의미하냐면 곰팡이나 버섯 종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다세포 생명체인 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나라는 성인 개체가 있어요. 평균 성인이라 보겠습니다. 그럼 이 성인을 구성하는 세포수는 하나가 아니겠죠, 그렇지? 여러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수는 그럼 몇 개나 될까? 여러분들 숫자를 세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몸무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65kg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 무게 단위를 없애고요. 이 무게 단위 숫자 단위 조 단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65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자,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은 100조 개의 세포를, 몸무게가 20kg인 사람은 약 2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집에 따라서 그죠? 가지고 있는 세포수가 다양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65조 개의 세포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냐면 기능이 있죠. 됐죠? 자, 모든 세포들의 특징은요, 그 세포가 기능이 정해지게 되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만의 뭐를 가지고 있냐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세포가 있죠? 여러분들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세포를 묶어가지고 혈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혈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고요,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것들은 동일한 혈구인데 왜 이름이 다르냐? 이 각각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들의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것들의 뭐도 다르다는 얘기냐면 구조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혈구는 원반형으로 생겼고요, 백혈구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고 자기 자유자재대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세포를 찢어 놓은 형태로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단원에 다루게 될 신경계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를 다루게 될 텐데,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통신 케이블처럼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세포가 대략 이렇게 생겼죠. 신경세포 중에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긴 신경세포는 대략 몇 미터짜리도 있냐면 1미터짜리도 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몸에 있는 근육세포 있죠? 근육세포는 이렇게 원통형 구조가 실처럼 길게 연결되는 구조로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말해주는 이유는 다세포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세포들마다 기능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묶여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참고로 세포가 하나의 기능이 정해지면 그 기능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마다 기능에 따라 구조가 바뀌는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세포가 분화한다 표현을 합니다. 됐죠? 우리가 4단원 유전 파트에서 이 분화에 대한 내용이 살짝 나오게 돼요. 됐지?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를 기준으로요, 세포를 뭐라 정의하냐면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세포 생명체 구성 단계를 보면 동물하고 식물의 단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한 내용은 생명과학 1이 아니라 생명과학 2에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사항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단세포 생명체는 세포 하나고 곧 개체라 그랬지? 그럼 단세포 생명체는 중간에 이런 조직이나 기관의 단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세포 생명체는 세포 하나가 곧 그냥 뭐로 가는 거야? 개체 하나로 간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세균이 몰려있다, 집단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집단화되어 있는 세균을 조직이란 개념을 쓰지 않아요. 기관이란 개념 쓰지 않는다고. 오케이? 자, 생물의 특성 두 번째, 물질 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요, 사정 없이 세요. 이 물질 대사라는 개념은 1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단원에서도 나오고요, 3단원에서도 나오고, 4단원에서도 나오고, 5단원에서도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할 개념 중에 하나고요. 특히 물질 대사의 본격적인 내용은 2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물질 대사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2단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2단원 내용 일부를 좀 끌어와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제공받은 교재에는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하나 꺼내셔가지고 같이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화학 반응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화학 반응의 의미를 다뤘겠지만 정확하게 얘들 잘 모르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반응 전 물질을요, 우리가 반응물이라 하죠.
반응 후 물질을요, 우리가 생성물이랍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 감을 여기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체적으로 종류가 바뀌는 거거든요.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야. 예를 들면 수소가 헬륨이 됐고요. 헬륨이 탄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현상이 대표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즉 수소와 헬륨은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원자 수준에서. 두 번째, 원자가 분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소라는 원자가 붙어가지고 수소라는 분자가 됐어요. 그럼 이 원자와 이 분자는 기호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적인 화학 반응의 사례고요. 특히 여기다가 뭐 산소 하나 더 붙이잖아. 그러면 수소라는 놈하고 산소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물이 돼버리지. 성질 자체가 또 달라진다고. 여기에 이게 붙잖아? 얘는 과산화수소라고 해서 물이 아니야. 그래서 또 성질이 또 바뀌는 거지.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는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지. 이게 화학을 하는 매력이 되는 거. 아주 무한대에 가까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이온이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수소가 수소 이온이 됐다. 이것과 이것도 또 성질이 다른 거지.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것들을 다 구분시켜 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참고로 우리 생명과학에서는요, 이 이온을 뭐라 부르냐면 이놈을 무기염류라 부릅니다. 생태계에서는요, 이거를 무슨 염류라 부르기도 하냐면 영양염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도요, 다양한 종류의 이온들이 있죠. 됐죠? 세 번째,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 화학 반응식, 이산화탄소라는 분자하고 물이라는 분자가 화학 반응을 해서요, 이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포도당이죠. 그렇죠?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다고. 분자의 종류가 바뀌면 성질이 바뀐다고. 그럼 무슨 반응이라고? 화학 반응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요, 주로 화학 반응을 다룰 때 분자와 분자 수준, 중간에 이온이 껴 들어가는 이 수준에서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알고 가야 할 배경 지식 중에 하나가 무기물과 유기물에 대한 의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요, 1단원, 그 다음에 2단원, 그 다음 특히 5단원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시키면 무기물과 유기물로 나누게 되죠. 이걸 화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무기물 같은 경우는요, 주로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중에서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을 우리가 무기물이라 표현을 합니다. 됐죠? 이때 화합물이란 뜻은 아까 얘기했던 분자 수준의 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원자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분자 수준의 물질.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중에서 주로 탄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기물이라 표현을 하고요. 무기물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은 뭐냐면 이 화합물, 분자의 종류 중에서요.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중에서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무기물의 사례를 보면요, 이산화탄소, 물, 산소, 대표적인 이온의 종류, 무기염류 종류들이 전부 다 무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탄소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유기물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으로요,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뭐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지? 그렇지, 무기물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다음에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이고요. 유기물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반드시 무기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유기물입니다. 이것을 주로 누가 하냐면 생명체가 주로 하게 되고요. 그 생명체들 중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식물들이 이 짓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과정을 그 유명한 뭐라 표현하냐면 광합성이라 표현을 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죠? 왜? 유기물은 반드시 탄소가 있어야 되니까 무기물 중에서 탄소를 가지고 있는 핵심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바탕으로 유기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지? 그럼 유기물의 종류 있지? 유기물의 종류. 생명과학 원에서 나오는 유기물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딱 기억만 하고 가시면 돼요. 이거 이상 알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3대 영양소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의 종류가 대표적인 유기물이 되고요.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물질 있지? 그 유전물질을 좀 더 멋지게 핵산이라 부르고요. 핵산의 종류가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DNA, 그 다음 RNA 종류가 바로 유기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부 무기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 바로 뭘 구성할 수 있냐면 세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되려면요 반드시 유기물이 필요하고요. 유기물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물이 필요한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 세포를 구성할 수 없어요. 세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생물체를 아예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무기 염료의 종류 중에서 뭐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나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만 살짝 붙여주면 이것은 암모늄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NO3-는요 질산 이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반응식을 보면 이게 화학 반응이네 아니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물질의 종류들을 보면서 무기물이네 유기물이네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9쪽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온 내용을 보면요 무기물하고 유기물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죠. 이때 무기물 옆에 저분자 화합물, 그 다음에 유기물 옆에 고분자 화합물이라 나와 있죠. 이때 이제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은 말 그대로 합성이거든. 얘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과정이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덩어리가 무기물보다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얘를 저분자, 상대적으로 얘보다 적다 그래서 저분자 화합물,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가야 할 배경 지식 중에서요 특정 화학 반응식을 보면 이 화학 반응의 결과가 합성인지 분해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주는 과정에서 합성과 분해까지 같이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배경 지식이긴 하지만 차후에 여러분들 2단원 파트 들어갈 때 필요한 필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일단 받아들이세요. 흐름이니까. 됐지? 자, 대표적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려면 무기물 중에서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고요. 됐죠?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화학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성이다? 광합성입니다. 말 그대로 합성이야. 됐지? 포도당을 만들려면 탄소가 6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뿐이지 않냐? 그래서 얘가 몇 개 필요하냐면 6개가 필요하고요. 얘가 나중에 12개가 필요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합성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무기물이냐 유기물이냐?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묶어가지고요. 얘가 뭐가 됩니까? 무기물이 되죠.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럼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이 포도당이 바로 유기물이 되죠. 됐습니까? 이 포도당은 3대 영양소 중에서요 뭐에 들어가냐면 탄수화물에 들어갑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지금 포도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포도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광합성 결과 포도당을 만들다 보면요 일부 원자들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일부 원자들을요 산소의 형태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광합성의 주목적은 산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포도당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 것뿐이야? 산소가 발생한 것뿐입니다. 이건 그냥 버려버려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이 포도당을 식물 같은 경우는요 이놈을 또 합성을 시킵니다. 또 합성을 시켜가지고 포도당 집합체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포도당 집합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식물 같은 경우는 녹말이라 부르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글리코젠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외워야 될 개념이야. 이해되겠지? 그럼 포도당이 이거 됐다 그래도 얘가 분자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도 화학 반응이고요. 대표적 무슨 과정이다? 합성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만약 이게 반대로 가면 뭐가 되겠어? 분해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반대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분해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포도당이 남아돌기 시작을 하면요. 이 포도당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유기물을 이제 전환시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질을 만들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지질 중에서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이 있어요. 됐죠?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냐면 글리세롤, 지방산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놈들을 또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포도당을 가지고 이거 만드는 것도 대표적인 합성이고요. 지금부터 만드는 과정은 전부 다 유기물이야. 됐지? 자, 그 다음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인지질이나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와 같은 지질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전부 다 유기물. 됐지? 그 다음 이 포도당을 바탕으로요, 또 뭐도 만들어내냐면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고요.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대표적인 합성입니다. 자, 아미노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또 합성시키잖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가지고요, 또 합성을 시키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뭔지는 모르겠다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을 만들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또 합성을 시키지. 그러면 핵산이 만들어집니다. 핵산의 종류 두 가지 있지? 뭐 DNA나 RNA 종류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지금 설명하는 이놈들이 전부 다 무슨 물이야? 유기물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러한 유기물들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첫 번째 뭘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세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유기물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유기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유기물들을 또 만들 수 없겠죠. 어쨌든 유기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겠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다논 생태계 파트에서 나오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 또는 민물에 살고 있는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인 조류 종류들이 바로 이 짓거리를 해준다는 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식물이나 이러한 조류 종류가 없었으면 유기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 몸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전부 다 합성이고요, 이걸 전부 다 반대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질대사의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질이란 뜻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무기염류와 같은 이온의 종류들이나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물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사라는 뜻은 출입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라 되겠죠? 우리는 생명과학을 다루기 때문에 생명체의 기본 단위 세포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세포가 예를 들면 B라는 물질이 필요해요. 됐죠? 아무리 주변을 봐도 B라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뭐가 많이 있냐면 A라는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럼 이 A라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세포 안으로 이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 A라는 물질의 성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B라는 물질의 성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A를 B라는 물질로 성질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 바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화학 반응 결과 원하는 B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지만 부수적으로 불필요한 C라는 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 C라는 물질은 이 세포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죠. 그럼 얘가 출이되는 겁니다. 물질이 출입되는 과정에서 생명체 안에서요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이 화학 반응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물질 대사라 부르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물질 대사의 큰 틀은요, 일단 무슨 반응이다? 화학 반응입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주로 생명체대 또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정의를 하는데 더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요,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이 동일한 화학 반응을 세포 밖에서 진행시키잖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체 안에만 들어가면 이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일어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체 안에만 들어가면 이 동일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즉 화학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체 안에는 이러한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데 관여해주는, 즉 화학 반응의 속도를 촉진시켜주는 매개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면 촉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은 전부 다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인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촉매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촉매네, 그래서 얘를 생체 촉매라 부르게 되고요. 생체 촉매가 아주 기가 막힌 놈이거든. 그래서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효소라 부르게 된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질대사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화학반응은 화학반응인데 반드시 누가 관여하는 화학반응이냐면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반응을요, 우리가 물질대사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를요, 생명체 밖에서 꺼내가지고 동일한 화학 반응을 생명체 밖에서 진행시켜도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대사를 정의를 할 때는요, 실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뭐야? 효소가 관여하냐, 관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되겠지? 다시 한번 물질대사 정의 뭐라고?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라고. 되겠지? 이때 화학 반응의 종류들은요, 화학에서는 다양하게 다루겠지만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합성과 분해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됐죠? 자, 합성은 당연하겠죠. 합성은 따로 뺄게요. 물질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단위를 우리가 보통 분자 수준으로 보면요,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때 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에서 반드시 기필코 꼭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꼭 유입이 돼야 되냐면 에너지가 반드시 꼭 유입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합성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거든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 그러면 흡수된 에너지만큼 이 분자 안에, 이 고분자 안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저분자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합성은 에너지가 흡수되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반응이라고 표현하냐면 흡열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분명히 화학 반응이니까 이 분자와 이 분자의 종류가 다 바뀌어진 거야. 그죠?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과정에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 화학 반응은 물질대사가 아닙니다. 합성이면서 흡열 반응이지만 물질대사가 아니라고. 이해되겠어? 그런데 여기에 누가 관여를 해주면, 효소가 관여를 해주면 드디어 이 합성이라는 흡열 반응을 화학 반응인 물질대사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반대로 분해는 어떻게 되냐? 분해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고분자를 저분자로 말 그대로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고분자 속에는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죠. 그럼 얘를 분해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를요, 에너지가 방출되네. 그래서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효소가 관여하지 않으면요, 분해이면서 발열 반응은 맞지만 물질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효소가 역시 관여를 하게 되면요, 드디어 화학 반응 중에서 물질대사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물질대사라는 개념을 또 두 개로 나눕니다. 합성에 대한 물질대사에 대한 개념, 분해에 대한 물질대사에 대한 개념. 그래서 효소가 관여하는 합성이라는 물질대사를 또 다른 말로는요, 뭐라 표현하냐면 동화작용이라 표현하죠. 됐습니까? 효소가 관여하는 분해라는 화학 반응이라는 물질대사는 뭐라 표현하냐면 이화작용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합성은 무조건 동화작용이 아니라 효소가 관여하는 합성인 물질대사가 동화작용의 사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물질대사라는 개념 안에는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개념이 나누어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게 동화작용의 사례인지 이화작용의 사례인지를 이제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원하고 같이 연계돼서 간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하고 다르게 물질대사 파트를 1단원에서부터 약간 길게 잡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요,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처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물질대사 중에서 합성인 동화작용의 사례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럼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광합성이 있습니다. 앞에 배경 지식이 설명드렸죠.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유일한 화학 반응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무슨 물이야? 무기물에 들어갑니다. 됐죠? 이 무기물을 뭐 하는 거야?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됐죠? 합성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져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이거는 무슨 물이야? 유기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다음 부수적으로 남는 재료는 산소라는 형태로 그냥 버려버린다고. 이해되겠어? 산소는 무기물인데
광합성의 목적은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드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분명히 합성이죠. 합성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니?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됐죠? 이때 에너지 종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빛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뭐 화학 에너지도 있고 기계적 에너지도 있고 다양한 에너지 형태를 물리학자들이 다 정해놨거든요. 이때 포도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빛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여기 개념에 의미가 있습니다. 광자가 무슨 광자?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냐면 빛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무슨 성이라 부르는 거야? 광합성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가 흡수돼서 포도당이 저장이 되겠죠. 그럼 포도당이 저장될 때는 에너지 형태가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화학 에너지라 불러요. 그래서 포도당 속에는 이때 흡수된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좀 하세요. 됐죠? 화학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때 포도당 하나를 만들려면 이산화탄소가 6개 필요하고 물이 12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럼 이때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6개를 연결시켜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이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 결합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즉 원자 간의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그래서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서 포도당 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요, 이 포도당을 바탕으로 녹말이나 글리코젠 만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아미노산 만들어서 단백질로 만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서 핵산도 만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산이나 글리세롤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이라는 여러 종류의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녹말이나 글리코젠이 합성됐다. 가장 대표적인 물질 대사 사례고요.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 합성됐다, 뭐 지방이 합성됐다, 뭐 ATP가 합성됐다, DNA가 합성됐다. 말 그대로 합성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의심할 필요 없이 우리가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의 사례로 여러분들이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분해 너무너무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세포호흡은 뭐냐면 대표적인 3대 영양소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우리가 지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대 영양소 안에는요,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슨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냐면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 에너지를 저장시켜 놓은 첫 번째 이유가 때가 되게 되면 이 에너지를 꺼내 쓰기 위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에너지를 꺼내려면 이걸 뭐 시켜야 되겠니? 분해를 시켜야 되겠죠. 에너지를 방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세포 안에서, 정확하게 세포 안에서 이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꺼내기 위해서요, 3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세포호흡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일어나야 돼? 세포 안에서만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2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놈들을 분해를 시키겠습니다. 자, 분해를 시키면 분해된 결과 저장된 에너지를 뭐 시키겠니? 방출을 시키겠죠? 그럼 이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이유가 이 세포가 이 에너지를 쓰기 위한 거지. 근데 세포 호흡 과정은요,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용하는 또 절차가 있어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찌됐든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꺼내기 위해서 3대 영양소를 분해시키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 정의한다고. 이 과정도 당연히 효소가 관여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해 과정 중에서 물질 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의 사례로 보는 거야? 이와 작용의 사례로 보게 됩니다. 됐죠? 참고로 이 단어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때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요, 일부는 이 세포가 이용하지 못하는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냥 빠져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에너지 일부가 ATP라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됐죠? 나중에 이 단원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량의 에너지를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소량의 화학 에너지를 나눠 담게 됩니다. 됐어요? 이거는 흐름이거든? 이 흐름을 의심할 필요 없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름을 잡아내면 된다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하나씩 분해된다 가정을 하면요, ATP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지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보면 이 과정이 전부 다 세포 호흡인데요. 세포 호흡을 위해서는 이것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세포 호흡 후반부에 ADP와 인산을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거죠. 왜?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니까. 이것만 따로 빼서 설명하면 이거는 동화작용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동화작용 사례 중에서 ATP 합성 있죠. ATP 합성이 바로 이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생명체는 그럼 실제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냐면 이 ATP를 갖다가 다시 뭐 시켜요? 분해를 시키면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 세포 안에서 필요한 무슨 활동을 이용을 하게 됩니까? 생명 활동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물체들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큰 흐름이 되니까 반드시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된 결과물 있죠? 이 분해된 결과물은 2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 잡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 여러분들 3대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죠. 이 3대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요, 또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화학적 소화, 역시 메탄원에서 2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화학적 소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녹말을 가지고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켰다. 단백질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분해시켰다. 그 다음에 지방을 가지고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를 시켰다. 이에 대한 사례들이 대표적인 화학적 소화 사례가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분해시키는 과정에서는 효소가 관여한다는 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뭔가가 계속 분해되는 거죠? 뭔가 계속 분해되는 과정이 나오면 의심할 필요 없이 이런 사례들은 물질 대사 중에서 효소가 관여하는 이화작용의 사례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축하고 Y축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럼 이때 X축은 반응 경로, 즉 반응이 진행되는 우리가 시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량 이만큼이었죠. 반응이 끝났죠. 반응이 끝났더니 에너지가 줄었네요. 그럼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줄었니?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 됐다는 얘기야? 방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은 합성이니 분해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에너지가 방출됐죠. 그 말은 뭐 됐다는 뜻이에요? 분해가 됐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 되겠죠. 여기에 효소가 관여했다라면 물질 대사이면서 물질 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의 사례가 된다고? 이화작용의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반대로 반응 경로가 있고 에너지량이 있죠. 현재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량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량 이만큼입니다. 그럼 반응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에너지가 얼마만큼 늘었니?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 과정에서 뭐 됐다는 얘기야? 흡수가 됐다는 얘기죠. 흡수가 됐네. 그럼 합성이니 분해니? 당연히 합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흡수가 됐으니까요,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대사,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대사라면 물질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이 되겠구나? 동화작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또 연결을 시키면 동일한 내용을 단순히 그래프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겠죠? 일단은요, 1단원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생물의 특성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구나? 물질대사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럼 이러한 물질대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목적도 마찬가지로 2단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이미 앞에서 흐름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목적까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19쪽의 교재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차후 제공하게 되면 2단원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질대사의 목적은 첫 번째 에너지 수준에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를 목적으로 하죠. 이때 대사라는 뜻이 뭐라고? 출입이라고. 에너지를 집어넣거나 에너지를 꺼내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집어넣고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합성이 있고요, 세포호흡이 있고요, ATP 합성과 분해가 있습니다. 됐죠? 광합성은요, 무슨 에너지를? 빛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시키고요. 이때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ATP 합성하는 데 쓰죠. 그럼 AT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화학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활동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양한 생명 활동 이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흐름이라고. 됐지? 자, 그 다음 꼭 이것만 하냐? 물질 대사는
의미가 화학 반응이죠. 세포 내에서 필요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 쓰는 데에도 이 물질 대사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물질을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첫 번째로 내 생명체 기본 단위 세포를 만들 때 쓰는 거죠. 세포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내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물질을 얻기 위한 목적이 바로 물질 대사의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러한 물질을 만들었을 때 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때 생리 기능이란 뜻은요,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학 반응과 물리적 반응들을 전부 다 통합시켜서 우리가 생리 기능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요, 주로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죠. 일단은요, 이 생리 기능은 곧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로 먼저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이해가 편합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즉 화학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했었지? 촉매가 필요했었지. 그 촉매가 바로 뭐였지? 그렇지, 바로 효소였지. 이해됐습니까? 이 효소의 성분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얘가 바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생명체 내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없으면 효소를 만들 수 없고요. 효소를 만들 수 없으면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단원에서 다루게 될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요, 각각의 세포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명령을 받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불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물질인 호르몬을 만들 때도 이러한 물질 대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로 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은요, 두 가지인데요, 단백질하고 스테로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 우리가 3단원의 방어 작용 들어가게 되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체내로 들어온 병원체를 빨리 제압을 시켜야 되거든. 그 제압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항체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내 몸의 방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항체도 마찬가지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찌됐든 단백질이든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생리 기능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나는 뭐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대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물질 대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에너지라든지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라든지 생리 기능에 필요한 물질 자체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곧 사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처음에 이 물질 대사 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보고 또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 가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나에게 익숙하게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 물질 대사 개념은 계속 나올 거니까. 됐죠? 그럼 1단원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매칭시키는 문제죠. 이러한 사례가 나오게 되면 물질 대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구나라는 걸 보면 되죠. 물질 대사 핵심은 에너지 대사 여부가 설명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대표적인 사례 있었죠. 뭐 광합성이든 세포호흡이든 화학적 소화 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즉 합성이나 분해라는 개념의 문장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물질 대사 사례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성입니까? 광합성이죠. 광합성은 무슨 대사야?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사례죠. 됐죠? 자, 그 다음 소나무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합성한대요. 이것과 똑같은 역시 뭘 설명하고 있어요? 광합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빨간 목벌새는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요.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었대요. 분해 에너지 바로 나오자마자 뭐로 가시면 돼? 물질 대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 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이냐? 이와 작용이죠. 지방은 3대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를 꺼내는 활동이죠. 이와 작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슨 호흡 사례야? 세포호흡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례 나오면 생물의 특성 중에서 물질대사 사례가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해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생물의 특성 중에서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와 그다음 물질대사 파트를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세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특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